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9조 원 상당의 재정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 기간을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주택 8만 호를 공급합니다. 서울시는 빈 건물과 도로 위에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상업지역 내 주거 비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 정치 문제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일본 증시의 급락에 이어 오늘 오전 우리 증시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하는데 첫 이종표를 세울 착공식이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습니다.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최저임금이 10% 오르고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등 노동정책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정은 기자, 내년에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해서 법적 처벌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게 바뀐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전에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홍 부총리는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계도기간의 경우에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끝날 때까지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저임금도 다음 주부터 10.9% 인상되잖아요. 이에 대한 준비도 되고 있는 거죠? 네, 홍 부총리는 기존 제도를 개편하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최저임금과 관련된 시장의 우려를 조기에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 두루누리 사업 등 총 9조 원가량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집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 인하와 제로페이 도입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년 연속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 두게 될 전문가위원회가 범위를 결정하고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 중 정부안을 마련해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원입니다. 내년부터 서울 시내의 빈 건물과 도로 위에도 공공주택이 들어섭니다.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8만 호의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세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도로 위에도 집을 짓는다고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네, 그 북부 간선도로인데요. 신내 IC와 중량 IC 구간을 인공 지반으로 덮어서 공공주택 청가구와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희동에 있는 경의선 숲길 끝부분에도 300호, 중삼동 빗물펌프장 부지에도 300호의 공공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도심 업무용 빌딩의 남는 공간도 주거용도로 전환해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종로구의 한 호텔과 그 용산구에 있는 빌딩 공실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전환하는 시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서울시는 이 같은 방식을 포함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는 2022년까지 모두 8만 호의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황 기자,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에 공공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는 계획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을 400%에서 600%로 또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에서 50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대신 증가분의 50%는 공공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 3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주택 16,0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지하철역 250m 이내에 있는 역세권 중에서 그 일부 지역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역시 늘어난 주택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돌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박원순 시장은 이 밖에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하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서울시 주택은 지난 2010년 340만 호에서 지난해 367만 호로 늘었지만 이 같은 기간 자가 보유율은 51.3%에서 48.3%로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오른 지역은 경기 성남 분당구로 나타났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분당 아파트 가격은 최근 1년간 21.9% 올라 가장 상승률이 컸고 18.3% 상승률을 보인 영등포구와 17.8% 오른 강남구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25개구 아파트 값의 평균 상승률은 14%를 웃돌았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 세 채 중 한 채꼴로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50% 이상 인상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 따르면 한남동 표준주택 초에 112가구 중 가격 상승률이 50%를 넘는 곳은 전체의 35%인 39가구에 달했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때마다 1위를 차지한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주택은 작년 169억 원에서 올해 270억 원으로 59.7% 상승했습니다. 세계 증시가 최악의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이걸 통상적으로 산타 랠리라고 하죠. 그런데 올해는 정반대입니다. 뉴욕 3대 지수부터 유럽,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고요. 이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당분간 약세 흐름을 이어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3대 지수가 이렇게 동반 약세를 보이는 이 정도로 보이는 건 사상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3대 지수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도 6% 가까이 폭락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는 크리스마스 상전 특수는 일어나고는 있지만 투자 심리는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표면상 이유로는 아무래도 미국 경기 하락, 또한 그 셧다운 문제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해고가 됨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 미국 그 증시의 그 기술지라고 할 수 있는 가파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한 11% 정도 차지합니다. 최근 들어서 경기 하락에 따른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S&P 기준으로 해서 현재 9월 20일 고점에서 19.8%가 하락했기 때문에 20%가 약세장으로 전환한다는 측면에서는 현재 미국 증시는 약세장으로 들어선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네, 이 여파로 인해서 일본 주식시장도 크게 주저앉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2만 엔대 전후가 매물격이 적습니다. 이 때문에 작은 악재에도 쉽게 흔들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그 미국의 그 무역 마찰뿐만 아니라 유럽의 정치적 그 불씨까지도 더해지면서 투자가들이 좀 과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증시의 그 특이점은 아무래도 외국인이라든지 헤지 펀드가 알고리즘 매매의 하락장에서는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제도 알고리즘 매매가 일방적으로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93%의 중국 그 투자가들이 투자 손실을 입었고요. 1인당 평균 1,580만 원 정도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외 증시 불안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증시 사상 최악의 12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계 증시가 일제히 급락한 배경, 앞서서 미국 정부에 대한 이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불안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올해 들어와서 미국의 그 연방 정부가 일부 폐쇄가 되는 셧다운이 3번 일어났는데요. 한 번, 두 번은 그대로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지만 세 번째에서는 아무래도 이 수업 후에 나오는 그 늑대 소년처럼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네. 셧다운 문제가 2013년 오바마 케어 문제로 인해서 16일간 폐쇄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미국 같은 경우는 240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셧다운이 일어났을 경우에 16일 정도가 일어났다고 봤을 경우에 이 정도의 그 경제적 충격, 그리고 또 미국의 신용도 하락, 여기에 기업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1분기 미국의 성장률이 0.5%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과민 반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현재로서는 미중 무역 협상이
의미 있는 진척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네, 다행히 외면상으로 보면은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진척된 사항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1월부터 700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인하시켜 주기로 했고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기술 이전을 강요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 개정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요구하는 구미 수준의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그리고 그 기술 이전 강요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중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정 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협상 기간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세계 증시의 약세는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2018년은 무역 전쟁이 시작되는 해지만 2019년도에는 이런 무역 전쟁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분명히 나타나는 해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글로벌 무역과 관련해서 추적기라고 할 수 있는 수출 주문이라든지 구매자 관리 지수 그리고 기업 체감 지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모두 전 세계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기업 실적 악화가 우려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앞으로 자그마한 충격, 특히 그 미국 시장에서는 현재 다양한 생산 시설과 관련돼서 많이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과잉적으로 나타났을 경우에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궁금할 텐데 이렇게 되면 이천선도 무너지는 건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세계 증시가 약세장으로 들어갔다면 보통 30% 정도 주가 하락을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2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폭의 하락은 없어도 10%의 긴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는 매를 먼저 맞았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하락폭이 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한 가지 좀 긍정적인 점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최근 들어와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조기 종료될 것을 예상하고 통화랑 주식 가치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달러 부채 표시가 채무가 좀 작은 나라, 특히 통화 가치가 안정돼 있고 인플레이션이 안정돼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 증시도 외국인들이 볼 때는 내년도에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을 거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국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조영찬 소장과 함께 연말 맞아서 크게 출렁이고 있는 글로벌 증시 상황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남북 간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 현대화하기 위한 착공식이 오늘 오전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착공식 진행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착공식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돼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북측 취조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착공사와 궤도 체결식, 그리고 도로 표지판 제막식 등 본행사와 기념 촬영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고요. 남측 참가단은 공동 행사는 없이 별도로 점심 식사를 한 뒤 잠시 뒤 낮 1시쯤 판문역을 떠나서 오후 3시쯤 서울역으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네, 오늘 착공식에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네, 남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북측에서는 리선건 남북 고위급 회담 단장과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이 주빈으로 왔는데요. 또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과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철도 관련 인사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착공식을 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착공식이 향후 남북철도 도로 연결에 대한 협력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대북 제재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사업은 서해안과 동해안권 물류와 여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북한 내 철도 정비가 완성되면 서울에서 유럽까지 열차 여행도 가능해집니다.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경의선 철도 현대화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앞으로 30년간 약 148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 사업이 내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궤도에 오릅니다. 지난 2014년 2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4년 10개월 만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GTX A 노선 착공식이 내일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GTX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남북과 동서를 X자로 잇는 광역 급행철도를 말하는데요. A와 B, C 모두 3개의 노선이 있는데 내일 착공식은 이 중 A 노선입니다.
경기 파주 운정에서 일산, 서울 삼성동을 거쳐 화성 동탄까지 있는 총 길이 80km 구간인데요. 2014년 2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4년 10개월 만입니다. 이후 환경 교통 영향 평가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착공식을 진행하는 건데요.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2조 9천여억 원, 개통은 2023년 말 예정입니다. 네, 개통이 되면 서울 접근성은 얼마나 개선되나요? 네, GTX는 최고 시속 200km, 평균 시속 100km로 주행하는 열차로 기존 전철보다 3-4배가량 빠른 게 특징입니다. 때문에 기존 대중교통에 비해 출퇴근 이동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지하철로 일산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가려면 1시간 20분 정도가 걸리는데 GTX 개통 후에는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0분, 킨텍스에서 서울역까지는 16분, 동탄에서 삼성역은 22분 등 이동 시간이 기존보다 70에서 80% 단축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그간 교통 사각지대에 있던 경기 북부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가입 요건이 내년 1월 2일부터 완화돼 부모 집에 사는 늦가기 청년들도 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가입 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개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년 특화 상품인 이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은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한금융지주가 지난주 계열사 CEO 인사를 단행했는데 또 불협화음이 일고 있습니다. 차기 신한은행장으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 내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교체된 현 위성호 행장이 퇴출당했다며 조용병 회장을 향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우선 위성호 행장 말부터 들어보죠. 이번에 연임의 고배를 마신 건데 정확히 뭐라고 합니까? 네, 위행장은 오전 8시경 신한은행 본점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번 인사와 관련해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위행장은 당황스럽다, 이해가 안 간다, 퇴출됐다라는 식의 다소 격양된 표현을 썼는데요. 자신의 교체 인사와 관련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면서 저 또한 시기도 그렇고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행장은 이어서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말을 아끼고 싶다면서 또 앞으로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사와 관련해 또 다른 행보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인사교체는 위행장의 임기를 3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위행장은 왜 임기 중간에 인사를 했을까 저도 그 부분을 잘 모르겠다고 말해서 이번 인사에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남산 3억 원 사태 등이 교체 배경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퇴출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조용병 회장이 이번 기회를 이제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 이런 음모론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발언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위행장은 조 회장이 본인 연임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차기 후보군을 이번에 대폭 교체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정확히 말을 보면 위행장은 신한금융의 주요 5개 자회사 최고 경영자는 지주 회장 후보군으로 육성이 되는데 이번 회장 후보군 5명 중에서 4명이 퇴출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5개 자회사는 규모가 큰 신한은행과 카드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을 말하는데요. 이번에 이들 대표 중에서 신한카드 이명진 사장을 제외한 4명이 모두 물갈이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차기 지주회장 후보군을 교체함으로써 조 회장 본인의 친정체제를 구축하려 한다. 이런 관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지난 여름 처음 시작된 BMW 차량 화재 사태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BMW 화재 민관합동조사단은 차량 화재 원인을 그제 최종 발표했는데요. 발표 이후에도 잇따라 BMW 차에서 불이 나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 연결합니다. 안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달리던 BMW 차량에서 또 화재가 났습니까? 네,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520D 차량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6시쯤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그제 저녁 광주에서는 BMW 320D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당 차량은 2009년식으로 앞서 BMW가 발표한 2차례 리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리콜 대상이 아닌데도 불이 난 BMW 차량은 현재까지 10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그런데 이미 한 차례 리콜한 차량의 재리콜 가능성도 높다고요?
맞습니다. BMW 차량 화재 원인 조사단은 그제 화재 원인에 대한 최종 발표에서 배기가스가 들어오는 통로, 즉 흡기다기관 리콜 조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MW는 현재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모듈이 장착된 차종에 대한 리콜을 진행 중인데요. 이번 발표로 흡기다기관에 대한 추가 리콜까지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17만여 대로 파악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태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BMW 코리아는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내년 중에는 모든 차량에 대한 리콜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흡기다기관 리콜 변수로 제동이 걸린 겁니다. 일각에서는 전면 리콜도 주장하고 있어서 사태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중국 업체들에게 밀렸던 국내 조선사들이 올해 선박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아직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조선 3사가 선박 수주 상황 어떻습니까? 네, 국내 조선사 빅3 모두 조선 부문에서 수주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선박 153척 133억 달러를 수주해 목표였던 132억 달러를 넘어 2013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65억 8천억 달러 계약을 체결해 목표액 66억 달러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또 삼성중공업도 57억 달러를 수주해 목표 51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네, 올해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뭔가요? 네, 미국 셰일가스 수출 확대 등으로 LNG 운반선 발주가 크게 늘어난 덕분입니다. 국제해운조선 분석기관 크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LNG 운반선 발주는 지난해 17척에서 올해 65척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국내 조선 3사는 90%에 가까운 56척을 수주했습니다. LNG선 기술은 우리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수주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런데 김 기자, 조선업이 부활했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선박은 호주였지만 해양 플랜트는 수주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 3사는 올해 해양 플랜트를 한 건만 수주하면서 전체 수주 목표 달성에는 실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유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 해양 플랜트 부진도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중국 업체 등 경쟁사들의 저가 수주 전략이 더 심해진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이후 물가 안정 목표를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 2%로 유지하고 적용 기간은 특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물가 안정 목표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과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은은 또 내년 통화 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검은 크리스마스로 전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크리스마스 이브 3% 가까운 폭락세를 보였고 아시아와 유럽 증시도 급락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미국과의 한파를 피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1.5%가량 하락하면서 2024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 역시 66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서 보실 종목들입니다. 우선 정유주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7% 가까이 떨어지면서 정유주도 동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SL 모두 1%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롯데 하이마트도 하락세입니다. 4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5%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대형 가전 수요가 부진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1.24% 하락하면서 47,9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내년도 4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반등에 성공해서 소폭 상승하면서 6만 원 선에는 도달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